장준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항몽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듯이 큰 승리를 거둔 거는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주 지역의 고려시대 때 성행했던 사찰에서 주석을 했던 왕사와 국사들의 그 행장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분들은 그 항몽과 어떠한 영향이 없었을까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자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윤우 장군이 잘 알다시피 승장입니다. 그래서 용인의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를 척살하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충주산성 방호별감의 직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 이러한 그 김윤우 장군이 승장이었기 때문에 그 충주 지역에 있었던 많은 승군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또한 충주 지역에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많은 왕사와 국사들이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충주 시민들이 교화가 되고 교법 활동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기저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우선 이 강의에 앞서서 거꾸로 지금 제가 진행 방향을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신라 시대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장률사라는 분이 계셨죠. 그 자장률사라는 분이 신라는 불국토라는 사상을 가리켜요. 신라니코로 불국토다. 그럼 최소한도 불국이 중심이 돼서 통일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불국토를 이뤄내야만 이상형의 국가가 건설된다는 강한 논리로 법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국토 수호에서 앞에서 불자를 빼버리면 오늘날의 국토 수호, 즉 호국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살생을 금기하는 그러한 교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적병이라 하더라도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었다는 논리적인 이 합당함을 어디서 찾아내게 되냐? 그것은 불국토 수호를 해야만 소위 불법 정치를 펴고 그래야만 이상형의 국가를 이뤄낸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상이 저는 충주에 아주 강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토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머릿말인데 그 머릿말은 책에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강의할 때 3시간을 안 주면 강의 잘 안 하는데 30분에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부터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충주 지역의 고려시대 때 유력했던 사찰 중에서 그 기록을 가졌거나 거기에 합당한 유적과 유물이 있는 곳만 표기를 해보았는데, 일단 월등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높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보물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이러한 사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동양면 하천이 정토사라는 그 절터에 위치했던 석조 문화재들입니다. 근데 이 법경대사가 당나라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자 이 고려태조 왕건은 궁중으로 직접 초치를 해서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하면서 태조가 늘 친근하게 여겼던,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죠. 태조가 늘 친근하게 여겼던 충주의 정토사에 주석을 하기로 했다. 그럼 태조가 뭐 때문에 늘 친근하게 여겼냐? 여기에는 바로 태조 왕건의 3번째 부인이 고향입니다. 즉 충주 유문으로 대표가 되는 고려초나 후삼국의 시대 때 아주 대표됐던 충주 유문 유흥달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 제지 세력이 아주 융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소위 말하는 와이프죠. 그 와이프의 고향인 정토사에 머물게 했는데,
그 뒤로도 이 법경대사의 뒤를 이어서 그 목종 때에 크게 활용을 했던 성종 때까지 활동했던 홍법국사 역시 하산소가 바로 정토사였습니다. 그 정토사에는 법경대사 승탑과 탑비 그리고 홍법국사의 승탑과 탑비 이렇게 네 개라는 커다란 아주 중요한 유물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동그란 것은 대개 그 우리나라 승탑이라고 하는 것은 팔각형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각 원당형의 구도라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동그란 알똑 같은 계란과 같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이래서 국보가 되는 거죠. 전에 볼 수 없었던 창의적 정신, 즉 창조적 정신이 확 여기서 나타났는데 이 부도탑, 승탑이 왜 중요시되느냐? 단 하나입니다. 이 승탑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승탑들이 이 승탑을 모델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조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즉 말하는 석정형의 부도 또는 동그란 알떡형의 원고형의 부도탑은 거의 다 이 탑에서 연유가 된 탑입니다. 그래서 중요시 되는 거죠. 근데 법경대사 탑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이 홍법국사 76년 뒤에 만들어진 건데 이 홍법국사 실상탑을 작은 알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법경대사의 승탑을 큰 알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경대사의 승탑은 우리는 지금 볼 수는 없어도 그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제가 제 자랑입니다. 제가 88년도에 이 충주 인근 지역에 있는 석조 승탑들을 조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잘한 거가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살아계셨던 노인분들에게 그 당시에 90대가 넘던 노인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녹취를 했어요. 이 뜯어가는 과정을 해체하는 과정을. 그래서 이 동양면에 갔을 때는 이사원 할머니라고 귀가 그때 94살쯤 되셨는데 귀가 어두우셨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옆에서 막 통역을 해줘가면서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 그 뜯어가는 걸 왜 안 말렸습니까? 하니까 이분 얘기가 무서워서 못 말렸지. 그때 외놈들이라면 쩔쩔맸잖아. 이런 말씀을 녹취를 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녹취를 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그 자료가 되겠죠. 이것이 월랑선사비 저쪽에 거돈사 그다음에 법천사까지를 다 다니면서 홍법사까지를 다니면서 그 녹취를 했던 것이 8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태조 때에부터 이제 법경대사가 여기 초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홍법국사가 초치가 되니까 이 정토사의 위상은 지방을 넘어서 중앙정계까지 크게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록에 보면 고려 정부의 관료들이 정토사를 다녀오지 못한 것을 엄청나게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정토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법경대사의 탑비의 부분인데 이렇게 뭐 잘 알다시피 이거 리모컨 이거 없나요? USB 레이저 포인터 없어요? 이거 이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은 이건 한국 전쟁 당시에 이쪽 변에서 미군들이 애만소총을 가지고 타켓을 잡아가지고 쏘아대서 이렇게 뻥뻥 뚫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정토사는 우리 민족사의 불운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는 외놈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뜯겨가고 한국 정제 때는 이게 총탄을 맞는 이러한 불운을 겪었던 곳입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 정토사는 고려 중기쯤 와서는 이름을 바꿔요. 개천사로. 그래서 정토산 개천사 때로는 개천산 정토사라는 이 기와들이 수없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면 그 책에 제가 글에다 써놓았지만 일단 이 일본인들이 그 고적을 조사하러 충주 지역을 올 때
충주 시내보다도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정토사지였습니다. 그만큼 정토사에는 격이 높았다고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은 물론 그 관야정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를 필두로 해서 뭐 여러 명이 다녀갑니다. 수없이. 근데 치라이스지라든지 무슨 와타나베 교시 같은 사람이 다녀가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이걸 본 거죠. 이 탑비를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탑비가 있었다면 이거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탑이 있었을 텐데 하고 개탄을 해요. 그것을 일본에서 발행되는 고고학 잡지에다 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쥐들이 뜯어가고 쥐들이 와가지고 이걸 개탄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바로 정토사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숭선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8쪽이 되겠는데, 이 숭선사는 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충주시 신림면에 위치하는 사찰인데, 이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공달로 대표가 되는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호족이었던 유공달의 딸이 바로 고려 태조의 세 번째 왕비가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왕비, 이게 신명순성 왕후로 나오는데, 이번에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고려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고려사의 그 열전에 보면, 그 후기들 조에 보면 신명순성 왕후가 아니라 신명순성 왕태후입니다. 태후. 29명의 왕비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부인 누구, 원부인 누구 이렇게 해서는데 신명순성 왕태후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공달의 세력이 파워가 막강했는고 하면, 바로 이 신명순성 왕태후에서 난 아들, 자식 2명이 바로 정종왕과 광종왕으로 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 태조로 볼 때는 여기는 처가이고, 곧 숭선사를 세웠던 광종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외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조의 변 때, 목정이 이제 그건 바로 강조의 변이라는 것은 그 천추태후로 뭐 이상한 그 나오는 여자 그 왕후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강조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귀양을 보냅니다. 너 어디로 가겠느냐? 저 충주로 가겠습니다. 충주로 안 보내요. 오는 도중에 교사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정까지도 충주가 강력한 자기 외가의 세력이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려사에는 왕후장상 중에서 유씨를 가진 사람은 전부 유공달의 후손이다. 즉 충주 유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강력하게 기록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유공달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이 광종이라는 인물은 제가 책에 글에다가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본다면 개혁군주였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개성에다가 대봉은사라는 절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개성에다 불일사라는 절을 만들어요. 그런데 불과 3년 후에 충주에다가 숭선사라는 절을 또 만들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외가 세력과의 유대관계, 즉 우호적인 호적 세력과는 연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진천이나 청주는 반왕건 세력이었습니다. 여기만 충주만은 친왕건 세력이고 고려 왕조의 우호적이니까 여기다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데, 이제 그게 더 이거는 옆에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숭선사를 조사할 때 유정감진이라는 글씨 있는 기와들이 나왔는데, 이 유정은 사명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숭선사, 이건 조선시대 얘기죠. 지금 본 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사명당이 숭선사에 주석을 했고 여기서 중창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법주사로 넘어가서 법주사에 오늘날 팔상전을 사명당의 원력으로 복원을 해놔요. 그리고 불과 1602년에는 일본의 왕명을 받아서 탐적사로 가죠. 그 탐적사로 가는 행로가 단양에 가다 보면 월악산 남쪽에 신륵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신륵사는 여주 신륵사가 아니에요. 신륵사 절의 벽화가 사명대사 행 1번 지도라고 화제가 또렷하게 밝혀진 벽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서울에서 출발한 조선통신사 행렬이
충주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쓰시마를 가서 에도로 가듯이 그와 같은 탐적사 행렬이 현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막히고 있지만 조선통치사 행렬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원명국사 징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했습니다. 이 원명국사 징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고려 숙정의 네 번째 아들로서 개경에 있는 흥왕사에서 주석을 하다가 결국 숭선사의 주지로 오거든요. 그렇다면 개경에 있는 흥왕사와 충주에 있는 숭선사와 최소한도 격이 동등했거나 숭선사의 격이 더 높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에 가면, 극락전 뒤에 가면 원융국사 탑비가 있어요. 그 원융국사 탑비에 보면 바로 원융국사 결흥이 왕실의 강론을 하기 위해서 숭선사에서 출발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숭선사에만도 원명국사, 숙정의 아들이죠. 왕자의 신분이죠. 원명국사와 그 다음에 얘기했던 원융국사라는 두 사람이 주석을 했다는 뚜렷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찰입니다. 이거는 발굴 과정에서 사진 항공 촬영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숭선사라고 하는 글이 똑바로 박혀 있는 기와 조각들이죠. 이거는 출토된 것 중에서 금동 보살도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장군이라고는 분청상의 항아리죠. 작은 항아리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차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했더니 꿀과 그 다음에 자소라는 한약재가 섞여 있던 이러한 것이 출토가 됐습니다. 아마 사명대사께서 드시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대략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풍탁위가 우리나라 발굴사 중에서 가장 대형 사이즈가 숭선사에서 6차 발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보다 조금 큰 게 2cm가 높은 게 삼성 리움박물관에 하나가 있고, 이것이 출토품으로는 그거는 어디인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삼성에 있는 거는. 그러나 이제 숭선사건은 출토지가 확실한 최대 풍탁에 나왔고, 그 밑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것은 기와가 쏟아져 내리니까 그 쏟아져 내린 끝에다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았는데 이 못이 녹슬고 부식되고 하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동그랗게 복숭아 형태로 연봉형 장식을 만들어 씌웁니다. 이 연봉형 장식도 아주 중요한 절에만 있죠. 지금 예를 들어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에, 강화도 전등사 같은 경우에, 김천 직지사에는 하나가 남아있고, 지금 이제 숭선사에 이렇게 다량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나왔던 곳이 영동 영국사에서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월악산 극락전을 조사할 때도 한두 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이라는 건 못을 받고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우리 마누라가 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할 수가 못 대가리. 못 꼭대기를 대가리라고 그래야 되겠죠. 대가리. 이 못 대가리를 장식하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숭선사에는 아예 못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금동으로 연꽃을 만들어 갖다 붙여. 그러니까 금못을 박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숭선사 금당의 지붕 가장자리에는 전부 이렇게 금못이 황금, 정말 눈빛 찬란한 이러한 금동못이 쫙 박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니까, 이 고려시대 건물 중에서 지금 전무후무하죠. 전국에서 이와 같이 금동형 연봉 장식을 박았던 데는 이게 남북한을 통틀어 아직까지 조사 보고된 데는 숭선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죠. 다음 요거는 우리 서성으로 유명한 김생사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아마 몽고와도 관련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그 목괴, 그 괴짝에서 청동 제품을 이렇게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이제 도망을 하면서 피난을 하면서 수납을 했던 이러한
것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대개 13세기경 정도로 편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련산성쯤에서 몽고가 침입해온다 할 때 김생사 쪽에서는 야 도망가자 해서 묻었겠죠. 그런 현상을 아마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게 신라시대 때 창사된 절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함통 13년이라고 하는 절대연대가 담보가 된 저런 기와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함통 경무랑 때가 되는데, 이 경무랑 때는 또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무지하게 일으켜가지고 사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엄종차를 세워서 그 화엄정의 질서 속에서 편입을 시키려고 해서 화엄고승인 진각국사가 여기에 주석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게 안림동의 대원고등학교의 자리인데 그 바로 옆에 보면 과수원이 지금도 경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수원에서 과수원이 아니라 대원고등학교 운동장을 정비하면서 일단 기와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 기와에 관해서는 지금 충주학 초대 소장, 2대 소장이시구나. 2대 소장인 이성호 소장께서 예성문화에 잘 정리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89년인가요? 98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 이때 또 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쇠북이 나왔어요. 그 쇠북이 나왔는데 이 쇠북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래서 여기가 뭐 어림동 절터다, 또 이궁지다 하는 이런 여러 설이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충주목, 요즘 말하면 충주시죠. 충주목 선의림사 무신년에 도치를 원래 있던 게 도난당한 거예요. 이런 아주 상세한 기록이 나온 반자는 지금까지 없어요. 원래 있었던데 이거를 무신난 때 없어졌으니까 재족, 다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나오고, 또 재미난 게 이걸 만든 중심 인물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부호장이면 지금 부시장쯤 됐겠죠. 부호장이었던 유장고가 중심이 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충주시가 여기도 그렇고, 법경대사변은 얘는 유권열, 또 저쪽에 영월 흥령사, 지금 법흥사죠. 거기 징유대사비에도 유권열. 그러니까 충주유씨 세력이 중부 지역을 다 아울렀던 어마어마한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림사에 있었던 철불이 지금 지현동 대원사로 가 있는 그 철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의림사지 지금 대원고등학교 있는 그 거리를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광불거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충주공업전문대학이 있던 그 자리를 염해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불거리라고 하는 건 뭐 부처주면 부처지 미친 부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마 무량광불을 줄여서 광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친 부처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천에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저 부처는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이 화를 당한다, 이렇게 계속 전래돼 내려오니까 거기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깨트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잘 남아있는, 이거 가지고는 다 글이 완성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엄정면 궤동리에는 대지국사비가 보물 16호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대지국사비가 있는 억정사는 아무것도 조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좀 안타깝고, 다만 그 옆에 있는 그 철불이 그 백운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백운암의 철불이 충주 시내에 있는 것보다 조금 시대가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 백운암 철불이 저는 개인적으로 억정사에서 반출이 돼서 글로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청룡사와 이제 보각국사가 나오는데, 아마 조선시대 승탑으로는 유일무이하게 국보로 지정됐죠. 이게 조선시대 거로 승탑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이 조각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국보가 되기까지에는 충주시 공무원이 있던 고 김혜식 씨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1976년도부터 이걸 복원을 하고, 그때 또 50만 원을 가지고 했어요.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립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조합을 해서 77년도에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많은 글들을 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엉터리예요. 뭐 68년에 복원을 했다. 뭐 몇 년도에 국보 이게 이상하게. 근데 예성문화 8호라고 예성문화 8호에 보면 이것을 복원했던 직접적 장본인 김혜시 씨가 복원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적시해 놨단 말이죠. 왜 그런 원자료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추산으로 68년도에 국보가 됐다 뭐 어떤 이런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예성문화 8호에 아주 정확하게 그 당시에 50만 원을 가지고 이걸 복원하고 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각국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여러 군데서 주지를 하다가 청룡사로 오는데 이 청룡사에서 여러 가지 불서들을 간행을 많이 합니다. 이 책에 제 글에 다 실어 놓았습니다. 많이 불서를 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주를 우리가 금속활자에 흥덕사가 있어서 금속활자를 찍어낸 메이카라고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충주 청룡사는 고려시대 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목판활자의 메카라고 충분히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도 보각국사가 청룡사에 와서 바로 인근에 연회함이라는 그 암자가 있는데 거기 주석을 했는데도 거기서 이제 돌아가셔서 다비우시까지 다 치렀는데도 한 번도 연회함지를 조사를 못했어요. 오늘 충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설림보온도 역시 여기서 보각국사 혼수에서 우왕 때 소위 인출이 된 그러한 책들이란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물이 많아 있는데도 이 조사했던 만들었던 현장이 아직도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급하게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이거를 넣었습니다만 이게 접니다. 네, 그래서 젊었던 시절이죠. 한 40년 전이고 이것이 바로 보각국사 승탑을 완벽하게 복원해 놓고 국보 신청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혜식 씨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저의 스승님이시자 이것을 국보로 만들게끔 만들어 주셨던 정영호 선생님입니다. 두 분은 이제 작고를 하셨고 이때가 바로 보각국사 승탑 가운데 있죠. 저걸 복원해 놓고 그 직후에 찍었던 사진이니까 한 77년도에 좀 찍었던 사진인데 저렇게 젊었던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갖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 끝으로 오늘의 주제인 대모항쟁교에 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것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고려 건국 이전의 격변기에는 선종계의 선사들이 지방호적과 연대를 해서 그네들의 사상적 싱크탱크 역할을 했고 또 그러한 호족들은 경제적 지원하에 어떤 불사를 하게끔 도와주었던 이러한 유대관계를 가졌는데 충주 지역에는 방금 살핀 대로 법경, 홍법, 원명, 원융, 진각, 대감, 대지국사, 보각국사 등의 여러 당대를 대표하는 고승들이 주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불교사적인 높은 위상과 그리고 당대 영광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 거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행정구역이 바로 제천시에 속하고 있지만 고려 현종 때 만들어진 사사자 9층 석탑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미륵대원지에 있는 그 5층 석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원체 정교하고 원체 잘 만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륵대원지에 있는 석탑은 지방불사, 지방장인들이 만들었고 이거는 왕실에서 보낸 불교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석탑인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연대가 나오잖아요. 태평 2년 4월 달에 만들었다. 어디서 만들었냐? 불제자, 고려국, 중주, 월악사자, 빈시사, 동량. 왜 만들었느냐? 요즘에 보면 영소원적, 영원히 적을 소멸하겠다. 원한의 적을. 불탑을 만들면서 적을 소멸했다고 소멸하고자 만들었던 탑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예? 물론 경주에 불타서 없어진 황룡사 구층탑도 신라를 에워싼 9개의 민족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탑을 세우기로 했지만 없어졌으니까 그건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현물이 이렇게 정확하게
절대연대와 어디서 누가 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죠. 여기에 보면 고려국 중주라고 그랬어요. 중주. 그러니까 중주에 다 포함되고요. 또 바로 이 계산에 있는 각연사에 있는 통일대사비도 고려 광종 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일대가 이와 같이 중주라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주의 위상을 가졌고 또 적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외침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불교적인 사상 이데올로기가 현실적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